전라북도의 군산에서 귀신을 보며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나는 어릴 때부터 기가 많이 약했다. 모두가 기가 세다고, 심지어 나조차도 스스로가 기가 세다고 생각했지만 기가 많이 약했다. 가장 처음으로 가위를 눌린 기억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다. 시골 할머니 댁에서 어른들은 모두 감 따러 가시고 나와 동생만 둘이 할머니 댁 거실에 누워있다가 잠이 들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몸 어느 곳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렇게 한참을 천장만 쳐다보고 있었다. 난생 처음으로 느껴보는 속박감에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고 내 몸의 통제권을 빼앗겼다는 사실이 너무나 무서웠다. 갑자기 치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거실에 TV가 켜졌고 끊임없는 노이즈와 치직거리는 화면만이 보였다. 이윽고 노이즈는 더 크게 내 귀를 때렸고 너무 무서웠던 나는 쉴 새 없이 발버둥을 쳤다.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고 엄마가 나를 흔들어 깨우셨다. 내 인생 최초의 가위였다. 중고등학교는 평범했다. 정말로 평범한 학창 시절이었다. 모태 불교였던 나는 팔에 항상 염주를 차고 다녔고 염주는 그 당시 시계나 팔찌가 없던 내게 좋은 액세서리였다. 고3 때 다시 가위를 눌리기 시작했다. 그때부터는 누군가가 내 옆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확히는 내 발바닥, 발치에 서서 하염없이 나를 쳐다봤다. 그저 검은 형체였다. 흐릿한 모습으로 간신히 저기에 사람이 서 있다는 것 정도만 알 수 있는 그런 형체였다. 밤늦게까지 야자를 하고 독서실에서 돌아와 피곤에 찌들어 잠을 자던 나에게 가위라는 것은 공포스럽다기보다는 내 잠을 방해하는 짜증나고 귀찮은 것이었다. 공포에 질릴 틈도 없이 새끼손가락을 부지런히 움직이면 그 검은 형체가 서서히 사라졌고 다시 내 몸의 주인이 된 나는 1분이라도 더 자기 위해 눈을 감던 그런 시기였다. 그렇게 청소년기를 보냈고 20대가 됐을 때 정말 열심히 놀았다. 대학교에 입학하고 몇 달간은 거의 늦은 새벽에 기다시피 해 집으로 들어와 골아떨어졌다. 가위, 귀신과 나는 거리가 멀었고 평범한 20살이었다. 20살 여름 무렵 나는 다시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다. 처음 자다 눈을 뜨고 옛날에 느꼈던 몸이 내 말을 듣지 않는 느낌을 다시 느꼈을 때 이번에도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이구나라고 생각했다. 그저 귀찮다는 생각과 그에 반해 부지런히 힘을 주는 새끼손가락에 떨림만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20살 때부터는 발치에 있던 검은 형체가 선명해졌다. 여자였다. 너덜너덜한 검은 원피스를 입고 곱슬거리는 머리칼은 산발을 한 채 입이 찢어지도록 아니 이미 찢어진 채로 귀 밑까지 큰 입을 벌리고 웃고 있는 초승달 같은 눈과 코가 있어야 할 자리엔 작은 구멍 2개만 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냥 매일 밤 새벽에 내 방에 찾아와 내 발치에 서서 소름 끼치는 웃음을 지으며 나를 쳐다봤다. 가위가 풀리면 그렇게 한참을 웃으며 보고 있던 그녀는 거기에 있었냐는 듯 사라졌다. 이 무렵 나는 살이 급속도로 빠지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내려준 정확한 원인은 스트레스성 위경련이었다. 낮에는 위경련 때문에 배를 붙잡고 약을 먹으며 밤에는 끝이 없는 가위에 시달렸다. 매일 다른 귀신이 찾아왔다. 매일 다른 가위를 눌렸다. 하지만 언제나 마지막엔 그녀였다. 2주 만에 12kg가 빠졌다. 여름 방학 사이에 80kg의 통통한 어조비였던 나는 68kg의 야윈 어조비가 되어 있었다. 2학기가 됐고 나는 혼자 있는 밤이 무서워 여러 술자리에 참석했다. 1학기 때와 마찬가지로 새벽이 되어서 집에 들어가는 일이 정말 흔했다. 그렇게 무서운 와중에도 인간은 적응을 했다. 여전히 일주일에 3, 4일은 가위에 눌려 제대로 된 잠을 자지 못했지만 처음 느꼈던 공포심은 사라졌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가위에서 빨리 풀리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들을 알아내기 시작했다. 고3 때처럼 가위에 눌리면 그런가 보다 하고 재빨리 가위를 풀고 잠을 자는 그런 나날들이 반복됐다. 그런데 살이 그렇게 빠지고 난 후부터 이상한 일들을 겪기 시작했다. 내게 도움을 주셨던 선생님께서는 귀신과 접촉을 하는 데는 3가지 단계가 있다고 하셨었다. 소리를 듣는 단계, 눈으로 보는 단계, 귀신을 만질 수 있게 되는 단계. 순서가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3단계까지 가게 되면 상태가 안 좋은 거라고 이야기해 주셨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소리를 먼저 들었다. 그 당시에 나는 음악 듣는 걸 정말 좋아했다. 특히 힙합, 신나거나 비트가 있는 노래들에 빠져 살았었다. 인생의 첫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는 아이팟을 샀었고 스피커도 장만을 했었다.
늦은 밤 약속이 없을 땐 집에서 노래를 들으며 컴퓨터를 하는 게 내 즐거움이었다. 여느 때와 다름없었다. 노래를 틀어놓고 싸이월드를 하고 있는데 뭐해? 라는 이질적인 목소리가 노래를 뚫고 내 귀를 훑었다. 순간 놀라서 등 뒤를 두리번거렸지만 아무도 없었다. 내가 몸이 허해지긴 했구나라고 생각하며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리자 뭐해? 라는 목소리가 또 들려왔다. 밖에서 나는 소린가 싶어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지만 모두 잠든 새벽이었다. 거실에서 낮게 들리는 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잘못 들었구나 싶어 방문을 닫고 컴퓨터 앞에 앉으려고 할 때 우리랑 놀자. 내 말 들리지? 라는 목소리가 들렸고 나는 그대로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아무도 없었다. 깨어있는 사람은 이 집의 나뿐이었다. 그런데 왜? 우리 말 들리나 봐. 내 말 들려? 들리지? 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본능적으로 최대한 안 들리는 척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어폰으로 귀를 틀어막고 가장 시끄러운 노래를 가장 크게 틀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컴퓨터를 했다. 그날은 더 이상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며칠 뒤부터 수업을 듣거나 컴퓨터를 하거나 음악을 들을 때 그 목소리들은 한 번씩 말을 걸었다. 뭐해? 내 말 좀 들어줘. 최대한 모른 척을 했고 혼자 있을 때는 항상 이어폰을 꽂았다.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듣고 있으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그 목소리들은 이내 내 귀를 파고들었다. 항상 노래를 들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곤 했는데 그때 그 목소리들은 파고들었다. 오늘 점심은 누구랑 뭘 먹지? 라고 하면 뭘 먹지? 라고 낮은 성별도 가늠리 어려운 목소리가 내 귀를 파고들었다. 집에 언제 가지? 언제 가지? 정말 무서웠다. 생각을 하기 싫었고 그런 목소리를 듣기 싫었다. 최대한 사람들에게 말을 많이 했고 친구들과 같이 있으려 노력했다. 내가 말 많은 성격이 되고 사람들과 같이 있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 된 건 그때부터였다. 그렇게 시도 때도 없는 목소리들을 들으며 살던 어느 날 친구와 군산으로 여행을 갔다. 그리고 난 군산에서 내 인생 첫 귀신을 보게 됐다. 국문과에 입학하여 한참 문학과 소설에 불타오르던 20대 초반. 친구와 나는 1박 2일로 군산으로 여행을 갔다. 추운 겨울 다른 곳에 가서 뭔가 다른 것들을 보면 글 소재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그 당시만 해도 군산이 지금처럼 유명하지 않던 시기였고 텅 빈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무슨 글을 쓸까 하고 친구와 토론하던 지극히 20대 초반의 문학생도들 같은 여행이었다. 한참을 돌아다니고 구경하던 우리는 그 당시 새로 만들어졌다던 은파 호수공원을 가게 됐고 저녁 식사 이후에 불빛 하나 없는 저수지를 둘러보고 있었다. 어두우니까 뭔가 좀 으스스한데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런 시답잖은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며 캄캄한 저수지를 걷고 있었다. 그 당시 나는 이 친구가 귀신이라면 질색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캄캄한 저수지, 스산한 겨울밤, 귀신 이야기를 하기 최고의 조건이었고 나는 친구를 놀리기 위해 저수지 쪽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꺼냈다. 저기 저수지 봐봐라.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구먼. 아니, 저기 사람 서 있는 거 안 보여? 미친 개소리 하지 마라. 진짜 존나 팰거다. 역시나 친구는 겁먹은 표정으로 질색하며 욕설을 퍼부었고 거기에 만족한 나는 더 골려주기 위해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아니, 저기 저수지 물가 봐봐. 진짜 사람 머리 있잖아. 하지 말라고. 진짜. 저기 머리 하나랑 눈 마주쳤다. 라고 하는 순간 정말로 내 눈앞에 펼쳐진 저수지에서 머리 하나가 불쑥 올라왔다. 뭔가 재미난 것을 찾았다는 듯 나와 눈이 마주친 그 머리는 활짝 웃으며 기괴한 모습으로 물 위에 머리를 올려놓고 있었다. 길게 흐트러진 머리카락이 물에 풀어진 채 둥둥 떠 있는 모습은 추운 날씨에 움츠러드는 내 몸을 더욱더 오싹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비주얼이었다. 나는 친구에게 이런 건 싫어하니 그만하라고 했지만 친구는 장난 아니라며 저거 안 보이냐고 재차 물어왔다. 그때부터는 진심이었다. 물 위에 머리를 내놓은 채 웃고 있는 저 머리가 내 눈에만 보인다면 너무 무서울 것 같기에 친구에게 오히려 애원하다시피 물어봤다. 진짜 안 보여? 안 보인다고. 그만해라 좀. 친구는 빠른 속도로 저수지 출구 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고 나는 멍한 표정으로 저수지를 쳐다봤다. 물 한 개가 낀 저수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안개를 걷어내고 내게 다가오려는 듯. 그 머리는 선명하게 나를 쳐다보며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머리 뒤로 여러 쌍의 눈들이 나타났고 소름 끼치게 웃으며 여러 개의 머리들은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장난을 칠 기분도 거기에 더 있고 싶은 생각도 접은 채로 멀어지는 친구를 향해 전속력으로 뛰기 시작했다. 그 후로 화난 친구에게 장난이었다고 사과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여행을 마쳤지만 그때 마주쳤던 머리들은 계속 내 기억에 남아 나를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때부터 내 눈에는 한 번씩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었지만 잊을만 하면 보이는 그것들은 내게 큰 충격이었다. 그러나 이내 곧 그런 것들에게 익숙해졌고 TV 프로그램에서 나온 고스트 헌터들처럼 될 수도 있겠다는 사실이 그 당시 철없던 내게 큰 재미를 주었고 친한 몇몇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돌이켜보면 정말 멍청한 짓이었고 귀신들에게 내가 당신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는 꼴이었던 것 같다. 정확히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냥 길거리를 걷다가 버스를 탈 때, 공원, 놀이터 등을 돌아다닐 때 지나가다 보면 사람인가 싶을 정도의 느낌만 받았다. 유난히 안색이 창백하다는 걸 제외하면 내가 보기엔 일반 사람과 똑같았다. 대신 내가 쳐다봤을 때 느껴지는 오싹함으로 나는 그 사람들이 산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를 판단하였다. 처음엔 어린 나이의 친구들에게 으스대고 싶고 내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주변 친한 친구들과 선배들에게 자랑에 가까운 주목받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떠들고 다녔다. 지금 생각하면 그랬으면 안 됐지만 그 귀신들이 내게 다른 피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그냥 나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랬었다. 어느 날 추석이었다. 모든 가족이 오랜만에 외갓집에 모여 맛있는 식사를 한 후 잠이 오지 않는다는 사촌 누나와 모두가 잠든 밤에 산책을 나갔다. 울퉁불퉁한 시골길을 걷고 공원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눈 후 새벽이 되어 돌아오던 길이었다.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를 하며 대문을 열었고 대문 옆엔 웬 어린아이가 서 있었다. 나비 넥타이에 바가지 머리를 하고 하얀 셔츠와 멜빵 바지를 입고 있는 아이였다. 전형적인 7, 80년대 부유층 자녀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아이. 새벽 3시에 마당 한구석에 서 있는 그 아이에게선 엄청난 괴리감이 느껴졌고 슬픈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는 아이를 보며 난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최대한 마주치지 않기 위해 괜히 하늘을 보는 척하며 누나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별이 엄청 많다고 내가 말하자 누나는 시골이라 그런가 엄청 많네라고 말했다. 정말 태연한 척하며 하늘을 바라보다 빨리 집으로 들어가자고 하기 위해 누나를 쳐다봤는데 그 아이가 어느새 나와 누나의 옆에 나란히 서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눈이 시리도록 창백한 피부를 가진 아이는 우리와 함께 별을 보다 천천히 내게 시선을 고정했다. 나 보여? 식은땀으로 인해 등이 축축해짐을 느끼며 마냥 신기한 표정으로 하늘을 보고 있는 누나를 잡아 끌었다. 누나, 이제 들어가자. 좋은데 좀만 더 보다 들어가자. 나 졸려. 춥기도 하고 빨리 들어가자. 그렇게 불평하는 누나의 손목을 잡아 끌고 난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빠른 걸음으로 마당을 벗어나는 순간 그 아이가 내 소매를 붙잡았다. 정확히 말하면 붙잡으려고 했다. 가지 말고 나랑 놀자. 누나에게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였겠지만 난 그 아이의 손을 애써 무시하며 아무렇지도 않은 척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이상하다는 누나에게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하고 나는 잠을 자려고 동생이 자고 있는 작은 방으로 가 누웠다. 막 잠들려는 순간 나랑 놀자 배고파. 나는 칠흑 같은 어둠을 가늘게 파고드는 달빛과 불투명 창문으로 보이는 검은 어린아이의 형체 그리고 동이 터 올 때까지 들리던 아이의 서글픈 소리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반복되어 가면서 내 정신은 점점 피폐해져 갔고 그것들이 내게 과연 아무런 피해를 끼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결정적으로 내가 무당이던 퇴마사던 신부님이던 목사님이던 찾아가야겠다고 결심한 일이 있었다. 이전까지 내 머릿속에는 조금은 아주 조금은 남들과 다른 인생을 살 것 같은 느낌과 이 능력을 잘 사용해서 나도 TV에 나오는 퇴마사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자꾸 빠지는 살도 새벽에 몇 번씩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나도 자꾸 귓가를 맴도는 목소리들 때문에 볼륨을 최대로 올려놓고 지내는 일상도 인간의 무서운 적응력은
조금 피폐하고 무서운 그렇지만 어떻게든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나를 만들어 놓았다. 대학교 2학년 여름 나는 과 동기들과 함께 펜션으로 휴가를 떠났다. 밤에는 고기도 구워 먹고 술도 한잔하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어둠을 머금은 밤이 지나고 달빛마저 삼켜버린 새벽녘이었다. 피곤에 찌든 친구들은 하나둘씩 바닥에 등을 대고 잠을 청했고 나 역시 펜션 한편에 누워 눈만 깜빡거리고 있었다. 벽에 걸려있던 시계는 3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그렇게 나는 슬며시 잠이 들어가고 있었다. 멀리서 아주 멀리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집중하지 않으면 뭔지도 모를 그런 소리였다. 이번엔 좀 더 가까워졌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다. 서글프고 구슬픈 원한에 사무친 여자가 이빨이 부서져라 하늘 꽉 물고 뱉어내는 울음소리 같았다. 마치 펜션 벽에 대고 지르는 소리 같다. 너무 서글프고 한에 사무친 여자다. 더 이상 감정을 참지 않고 내가 이만큼 서럽다고 외치는 절규 같았다. 저 여자는 누굴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왜 이 시간에 저렇게 우는 걸까?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얼마나 억울하길래 이렇게 서럽게 우는 걸까? 이렇게 생각이 든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내 숨조차 멎는 것 같은 정적이 내려앉았다.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마치 내 몸이 아닌 것만 같은 이질감이 20년을 살아온 내 몸에서 느껴졌다. 발끝부터 시작해서 무언가가 내 몸속에서 올라왔다. 얼음같이 차가운 느낌이 순식간에 내 양 발바닥부터 시작해서 머리끝까지 내 몸을 가져갔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내 입에선 울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냥 참을 수 없이 서러웠다. 슬프고 억울하고 서러웠다. 소리내서 엉엉 울지 않으면 내 몸이 터져버릴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이래서 그렇게 서글프게 울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와중에도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고 입으로는 계속 통곡을 하며 눈에선 굵은 물줄기가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렇게 한참을 대성통곡하고 있자 그 소리를 듣고 친구들이 일어났다. 친구들을 왜 오냐며 내게 물었지만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다. 이내 친구들은 불을 켰고 깜깜했던 펜션이 대낮처럼 환해졌다. 그리고 그 얼음장 같던 기운이 이번엔 내 머리끝부터 시작해 발끝으로 사라져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괜찮아. 무슨 일이야? 왜 이 새벽녘에 대성통곡을 하고 지랄이야? 안 좋은 꿈을 꿨나봐. 나도 잘 모르겠어. 너 제정신 아닌 것 같았어. 미친 줄 알았다. 내가 어떻게 울었는데? 너 엄청 화난 것 같은 표정으로 똑바로 누워서 소리 지르면서 울던데. 눈물 줄줄 흘리면서 그렇게 우는 사람 나 처음 봤다. 괜찮은 거 맞아? 2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경험을 한 나는 날이 밝자마자 집으로 돌아갔다. 내게 말도 걸고 물리적 접촉도 가하고 내 눈에 보이기도 하고 새벽마다 나타나더니 이제 내 몸까지 마음대로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하니 더 이상 이건 능력이 아니라 저주 같았고 나는 한시라도 빨리 이 기괴한 일들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날 저녁 부모님께 정말 진지하게 말씀을 드렸다. 며칠 후 나는 어머니와 함께 한 철학원 입구에 와 있었다. 도로변에 있는 낡은 건물, 그 건물 2층이었다. 시끄러운 자동차 소리와 매연을 뒤로 한 채 나와 어머니는 철학관 안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두리번거리며 안으로 들어섰고 나도 문을 닫으며 들어갔다. 개량 한복을 입으시고 수염을 기르신 고고원 학자 같지만 뭔가 자유로움이 느껴지는 인상을 하신 분이 나와서 합장을 하며 인사를 하셨다. 그분께서는 인자한 웃음을 지으며 우리를 안으로 안내하셨고 나는 어정쩡하게 서 있다가 슬쩍 인사를 하며 안으로 들어갔다. 그분께서 안내한 곳은 작은 방이었다. 수많은 풍수지리 관련 서적과 불경들, 작은 액자들과 앉은뱅이 책상이 놓인 작고 아늑한 방. 그분을 편의상 선생님이라고 칭하겠다. 우리를 앉게 하신 뒤 말없이 찻잔과 보이차 잎을 준비하여 따뜻한 차를 한 잔씩 내오셨다. 신기한 것은 그 방에 들어가고 난 뒤부터 시끄러운 자동차 경적 소리, 매연 냄새, 주변의 소음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단지 코끝을 살며시 쓸고 가는 옅은 향냄새와 은은하지만 진하게 올라오는 따뜻한 차 향만을 느낄 수 있었다. 선생님께서는 차를 홀짝이며 나를 쳐다봤다. 자네 이름이 무엇인고? 그렇게 시작된 이야기. 뭔가 많은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나는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었다. 일단 선생님은 합천해인사에 어릴 적 들어가서 스님이 되신 분이었다.
성인이 되고 나서도 계속 절에서 불도를 닦던 선생님은 밖으로 나가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한다. 그래서 스스로 속가 제자가 되신 후 이곳에 와서 철학원을 운영하시며 지내는 것이라고 하셨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나는 호칭을 스님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선생님으로 불리는 것이 좋다며 내게 선생님으로 부를 것을 요구하셨다. 약간의 티타임이 지난 후 선생님은 본격적으로 내 사주를 보기 시작했다. 사주가 굉장하네. 왜요? 좋은 사주예요. 은팔통 사주라고 아는가? 그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사주 팔자를 풀어내면 오행이 9칸으로 나누어진 정사각형으로 들어가게 된다. 각 칸에 들어간 오행의 기운을 풀어서 자신의 사주를 보는 거지. 신기하네요. 근데 너는 다 물이야. 불, 물, 흙, 쇠, 나무 중에 너는 온 사주에 물이 가득 찼어. 거기다 태어난 날짜, 시간도 모두 물이야. 그거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꼭 나쁘지만도 않아. 물은 지혜, 북쪽, 음기를 상징하고 그 말은 자네가 머리는 똑똑하다는 뜻 아니겠나. 근데 음착살도 껴있고 음기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사주야.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자네 이름에 양기를 가득 담아 지어줘서 그나마 이만큼 유지하면서 사는 거야. 음착살은 뭐예요? 쉽게, 아주 쉽게 말하면 양기는 남, 음기는 여. 음착살은 음기가 달라붙는다는 거야. 근데 내가 음기를 타고 나서 너는 어지간한 여자만큼 몸에 음기가 있어. 자네 여자한테 인기 많겠다. 진짜요? 당연하지. 남자가 이만큼 음기를 빨아들이는데 지금도 그러지 않아? 아니요. 아니, 이성으로 인기가 좋다는 게 아니라 여자인 사람들이 다가와서 얘기 들어달라 그러고 고민 상담하고 술 한잔, 밥 한 끼 먹자고 그러고 굉장히 여자들하고 잘 어울리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지. 확실히 이성으로 인기는 없는데 그런 쪽으로 인기라면 있긴 하죠. 당시 나는 21살이었고 1학년 때는 과대표를 맡고 2학년 때는 학생회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기에 다른 친구들보다는 선배, 후배, 동기들하고 많이 만날 기회가 있었으며 남자가 적응과 특성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자였다. 인기가 많아서 좋겠네. 감사합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 문제요? 산 여자만 너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죽은 여자들도 너를 엄청 좋아해. 아주 환장해. 죽은 여자들이 구천을 떠돌다가 너를 발견하면 얘는 어쩐지 나를 자꾸 끌어당겨. 얘는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얘는 날 볼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너한테 찰싹 붙을 거야. 조심해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위 자주 눌리고 이상한 게 눈에 보인다고. 내가 오늘 너한테 주문을 하나 알려줄 테니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면 입으로 외워. 알았지? 선생님은 내게 귀신을 쫓는 구절이라고 몇 번이고 말씀을 해주셨다. 이제 한번 자네가 해봐. 이 구절을 외우는 순간. 하지마. 여기서 나가. 당장. 머릿속을 뭔가가 강타하는 느낌이 들었다. 순간적으로 머리가 띵해지며 절규에 가까운 여자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화를 터뜨렸다. 내가 놀라서 주변을 두리번거리자 선생님이 나를 보며 입을 여셨다. 너 상태가 안 좋네. 영안이 열려있는 것 같다. 영안이 열렸다니. 무슨 말인지 의아했다. 영안이라고 함은 귀신을 보는 무속인들이나 TV 프로그램 고스트헌터에서 자주 나오던 말 아닌가? 선생님 영안이라면 말 그대로 귀신을 볼 수 있는 다른 눈이 띄었다는 말이지. 자네가 현재를 보고 있는 그 눈 말고 가위를 본격적으로 눌린 게 언제부터야? 저 고3 때부터요. 고등학생 때 주로 새벽에 집에 왔지. 2시 넘어서. 맞아요. 당시 나는 고3이라는 이유로 야자가 끝나면 독서실에 가방을 두고 친구들과 PC방에 가서 놀다가 독서실이 끝나는 시간인 새벽 2시에 가방을 챙겨서 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매일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 집으로 들어가곤 했었다. 그전에는 아무리 늦어도 12시 전에는 집에 들어갔을 건데 음기로 똘똘 뭉친 놈이 음기가 가장 왕성한 시각에 돌아다니니 당연히 귀신들이 달라붙지. 그래서 그때부터 가위가 그리고 환청이 들리고 뭐가 보이고 그랬던 건 언제부터야? 저 20살 이후부터요. 인적이 드문 곳에 자주 갔거나 음주 가물을 즐기면서 새벽까지 놀았거나 밤에 돌아다니는 걸 좋아했겠지. 정답이었다. 대학생이 된 이후로 나는 한참 국어 국문학과스러운 감성에 빠져
이야깃거리를 찾으러 혼자 사람이 별로 없는 시골 지역을 돌아다니거나 밤 공기를 마시며 생각을 하기 위해 새벽에 산을 오르곤 했었다. 또한 모든 대학생들이 그렇듯 나 역시 1년간 술독에 빠져 지냈기도 했다. 멍하니 생각을 하고 있던 나에게 선생님은 몇 가지 당부를 하신 뒤 일주일에 한 번씩 들르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 이후로 나는 이상한 기분이 들 때, 이상한 소리가 들릴 때, 가위에 눌릴 때마다 선생님이 알려주신 주문을 열심히 외웠고, 다행스럽게도 주문을 열심히 외우고 있으면 그런 것들은 빠르게 사라졌다. 단, 가위를 눌릴 때마다 보이던 그 여자. 머리는 산발의 검은 원피스, 코가 있어야 할 자리에 휑하고 작은 구멍이 있고, 입은 길게 찢어진 채 초승달 같은 눈으로 가만히 서서 나를 바라보던 그 여자가 가위에 나타날 때면 나는 더 쉴 새 없이 주문을 외웠고, 가위를 눌릴 때마다 그녀의 얼굴이 점차 아기에 물들어가고 있었다는 부작용도 함께였다. 한 주가 지난 뒤 나는 다시 철학원에 도착했다. 일주일간 내게 있었던 변화와 상황을 들은 선생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승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오셨고, 나를 아담한 방 안에 가부좌를 틀게 하고 앉혔다. 방 안에 있는 향로에는 작은 향들이 실타래 같은 연기를 위로 흘려보내며 발갛게 타오르고 있었고, 내 눈앞엔 관세음 보살이 그려진 그림이 걸려 있었다. 높지도 낮지도 않은, 너무 세지도 약하지도 않은 청아한 목탁 소리가 내 뒤에서 울리기 시작했고, 선생님의 힘 있는 육성으로 불경을 외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목탁 소리와 연불 소리, 향냄새가 전신을 휘감자 뭔가 편안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다. 전신에서 힘이 빠지며 모처럼 몸이 휴식하는 기분이었다. 그렇게 모처럼 편안함을 느끼며 앉아있는 도중에 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귓가에서 쉴 새 없이 높낮이 없는 목소리가 소리치기 시작했고, 편안하게 느껴졌던 연불 소리가 들릴 때마다 온몸을 바늘로 찌르는 듯한 아픔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가만히 있어라. 갑자기 선생님이 내 어깨를 죽비로 내려쳤다. 가볍게 때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어깨는 망치에 두들겨 맞은 듯한 통증과 무거움이 느껴졌다. 선생님은 목탁을 치는 와중 중간중간 목탁을 멈추고 죽비로 내 어깨를 내려치기 시작하셨고, 그때마다 내 귓가에서 절규하는 목소리는 더 크고 빠르게 들려왔다. 가만히 있어. 나에게 이야기하는지도 모르는 채로. 나는 그저 여기서 탈출하고 싶다는 생각만 되뇌며 필사적으로 참았다. 다리가 덜덜 떨리고 땀이 쉴 새 없이 흘렀지만 입술을 잘근잘근 씹으며 그 자세 그대로 앉아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목탁 소리와 연불 소리가 멈추고 나는 눈을 떴다. 얼마나 힘을 주고 눈을 감고 있었는지 초점이 잘 잡히지 않았고, 눈앞에 닿아서 하얀 가루로만 남아있는 향을 보며 정신을 차렸다. 몸을 일으키려고 바닥에 손을 집자 따끔한 느낌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손바닥엔 선명한 4개의 손톱 자국이 나 있었고, 내 손톱은 피범벅이 되어 붉게 번져 있었다. 입술도 다 터져버려서 입안에 감도는 비릿한 맛을 느끼며 나는 온몸이 땀에 젖은 채 일어나 선생님을 바라봤다. 선생님은 조금 놀란 듯 나를 쳐다보시더니 이윽고 죽비를 내려놓으며 말씀하셨다. 혹시 누구한테 원한 샀냐? 온몸이 저릿저릿했다.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따끔한 감각과 입안에 퍼지는 피 맛을 느끼며 나는 서서히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고, 이내 선생님 앞에 정절을 하고 앉았다. 나름대로 누구한테 피해주지 않고 살았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여자한테 원한 살만한 짓을 했냐? 여자요. 너한테 붙어있는 게 보통 원한이 아니야.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하지. 어지간한 한이 아니라 원한이 사무쳐서 너 하나만 보고 있다. 너 죽이고 싶다고. 여자를 울렸다거나 상처를 줬다거나 그 여자의 신변에 위협이 될 만한 짓을 했다거나 사고 쳤다거나. 중요한 거니까 그냥 솔직히 말해라. 진짜 전혀 없었다. 남중, 남고를 나와서 대학생이 된 이후로 몰려다니면서 술 마시기 바빴던 나날들이었는데 여자랑 관계될 일이 무엇이 있었겠는가. 과에 친한 여자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날이면 날마다 모여서 술이나 마시고 막차 타고 비틀거리면서 집에 가는 날들의 반복일 뿐이었다. 선생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습니다. 지나가면서 실수로라도 그런 적이 있나 생각을 해봐도 전혀 없습니다. 선생님은 한동안 말이 없으셨다. 나는 조용히 앉아 고요한 눈으로 내게 시선을 고정시킨 채 말없이 앉은 선생님 맞은편에서 조용히 식어버린 차를 홀짝일 뿐이었다. 내가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때면
왠지 모를 갈증이 느껴지고 불안하곤 했다. 읽고 선생님이 시선을 거두고 말씀하셨다. 오늘은 이쯤 하자. 일어나서 집으로 가라. 선생님은 죽비와 목탁을 정리하시면서 내게 등을 돌린 채 이야기하셨다. 집에서 첫째지. 밑에 남동생 하나 있고. 네, 맞습니다. 곧바로 집으로 가서 엄마한테 물어봐라. 누나 있냐고. 아리송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 나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다. 저녁 때가 되어 어머니와 둘이 저녁을 먹을 때 나는 어머니께 물었다. 엄마, 혹시 내 위에 누나 있어? 식사를 하시던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다가 이내 슬픔을 담은 모습으로 바뀌었다. 깨묻기도 뭐하고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가 식탁을 짓눌렀지만 한 번 더 물어봤다. 오늘 선생님께 다녀왔는데 선생님이 물어보라던데 나 누나 있냐고. 어머니께서는 잠시 멈칫하시더니 숟가락을 내려놓고 이야기하셨다. 있었어. 내 위에 누나. 응, 있었다고. 어머니의 입에서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결혼하시고 난 후 첫 아이를 가졌다고 하셨다. 첫 아이기에 정말 금이야 오기야 하며 태교를 하셨고 점점 불러오는 어머니의 배를 보며 두 분은 너무나도 행복해 하셨다고 했다. 병원에서는 예쁜 아이라며 분홍색 옷을 준비하라고까지 말했다고 했다. 그러나 어떤 사고로 인해 아이가 세상의 빛을 못 보고 유산되었고 슬픔에 잠긴 부모님께서 슬픔을 딛고 우리를 낳으셨다고 했다. 아버지께서 딸을 간절히 원하시고 여자아이들을 유독 예뻐하시고 조카 딸들을 그렇게 잘 챙겨주시는 이유도 그때 이해가 됐다. 빛을 못 보고 하늘나라로 간 딸, 나의 누나 때문이었다. 길고도 슬픈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나는 무거워진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나 이전에 태어나 우리 형제와 함께 행복을 누렸어야 할 얼굴도 모르는 누나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다음 주 나는 선생님에게 찾아가 이야기를 전했다. 그랬구먼. 빛을 못 보고 가버려서 원한을 가졌구나. 저는 뭔가 좀 안타깝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선생님의 반응은 측은함을 가진 나와는 달랐다. 너 뭔가 잘못 생각하는데 내 누나는 내가 죽길 바라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너를 괴롭히겠냐. 한을 풀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알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너를 서서히 말려 죽이고 있는데. 차 한 잔을 벌컥벌컥 들이켠 선생님은 이내 말을 이어가셨다. 어린애의 마음이다. 질투와 원한으로 너한테 집착하는 거야. 내가 받은 사랑, 친구, 생활이 모두 자기 거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걸 다 누린 너한테 어마어마하게 원한을 품고 있어. 마음 독하게 먹어라. 나는 전보다 뭔가 더 슬프다는 생각을 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차를 들이켰다.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가부좌를 틀고 연부를 외우고 죽비로 어깨를 맞아가면서 엄청난 고통을 견딘 후 집으로 돌아왔다. 내 누나였던 그러나 지금은 나를 괴롭히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하면서 그렇게 매주 선생님과 퇴마의식을 진행하며 점점 머릿속에서 들리던 이상한 소리가 잦아들 무렵 서서히 고통스러운 감각들도 사라져가고 평온한 나날들이 반복될 무렵 어느 날 저녁 나는 정말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배낭을 등에 짊어진 채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다. 아무것도 없는 새하얀 공간이었지만 딱히 무섭다거나 외롭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고 그냥 산책 나가듯이 가벼운 기분으로 걸었다. 지루함도 무서움도 전혀 없는 공간이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하얀색으로 물든 공간에 누군가가 물감을 한 방울 떨군 듯 어느 한 공간이 짙은 회색으로 물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아무것도 없던 순백에 공간에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무작정 걷던 나는 그 공간으로 향했다. 그곳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모두가 짙은 먹색의 망토를 뒤집어 쓴 채 후드로 머리까지 가린 마치 흑마술을 다루던 고전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모습이었다. 나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들을 구경하기 시작했다. 뭔가 웅장하면서도 엄숙한 누군가를 위한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었고 무섭다거나 이상하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채 멍하니 그들이 제를 올리는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수십의 사람들이 내게 등을 보인 채 똑같이 고개 숙여 예를 갖추고 있었고 그 앞에는 제사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절을 한 채 엎드려 있는 뒷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그 앞엔 커다란 제단이 있었다. 작고 빈약한 음식들이 올라간 제사상과 알 수 없는 언어들로 쓰인 명패. 그리고 제사장의 앞에 놓인 커다란 향로. 특이한 점은 눈앞에 놓인 그 향로에는 향이 없었다. 그저 아주 고운 흙으로만 채워져 있는 향로였다. 아니,
무슨 제사를 지내는데 향도 없이 제사를 지내. 이렇게 생각하며 의아해하던 나는 다시금 그 특이한 모습을 바라보았다. 제사장은 여전히 엎드린 채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으며 뒤에 모인 사람들은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가만히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처량해 보였다. 왜 향도 피우지 않고 제사를 지내는가? 저들은 왜 움직이지 않을까? 내가 뭔가 도움이 될 수는 없을까? 어쩌면 이곳까지 나를 오게 한 건 저들을 도우라는 뜻이 아닌가? 지금 생각하면 나는 엄청난 오지랖을 꿈속에서도 부린 것이었다. 문득 편하게 앉아 그 모습을 구경하던 나는 내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굉장히 가벼운 그 백팩을 열었을 때 바닥에 다소곳하게 놓여 있었던 향을 발견했다. 한두 개가 아닌 종이곽에 담긴 향 한 세트. 뚜껑을 열자 꿈속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강한 향이 사방을 휘감았다. 마치 무색무취해 이 공간의 향기로 색깔을 입히려는 듯. 그렇게 향은 내 온몸을 감쌌다. 그래,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향도 없이 제사를 지내는 저 불쌍한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향을 선물하기 위해서인가 보다. 향을 받고 저 사람들이 고마워할 모습과 기뻐할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며 나는 종이곽을 손에 쥔 채 그들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진시황릉을 지키는 병사들처럼 우두커니 서 있던 수십의 군중이 썰물처럼 양쪽으로 갈라지며 내게 길을 터주었고 나는 향을 손에 쥔 채 검무리 속으로 들어가려 했다. 조심스럽게 그 속으로 들어가려는 찰나 갑자기 누군가가 내 팔목을 아주 강하게 꽉 잡았다. 너 지금 뭐하냐?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려보니 철학관 선생님께서 내 팔목을 단단히 잡고 계셨다. 승복을 차려입은 채 한 손에 죽비를 쥔 선생님께서는 아주 무서운 표정으로 나를 뚫어져라 보고 있었고 부릅뜬 두 눈에서는 작은 불씨가 보이는 듯했다. 아니 선생님, 저기 제단에 향이 없어서. 그래서 마침 제 가방에 향이 있길래 갖다 주려고. 순간 선생님께서 엄청난 목소리로 내게 호통을 치셨다. 이 정신 빠진 놈아 내가 뭔데 저기에 내 향을 줘. 아니, 향도 없이 제사를 지내니까 불쌍해서. 그걸 내가 왜 신경 써. 헛소리하지 말고 빨리 따라와.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엄청난 힘으로 내 팔목을 잡고 나를 끌고 가셨다. 나는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질질 끌려가면서 눈앞에 제단을 바라보았다. 향 갖다 줘야 하는데. 그때 제사장이 몸을 벌떡 일으켰다. 제사장은 뒤집어 쓴 후드를 벗고 횟고개를 돌려 나와 선생님에게 눈을 고정시켰다. 제사장의 모습을 본 나는 깜짝 놀라 몸이 굳어버렸다. 후드를 벗은 제사장의 얼굴은 그녀였다. 매일 밤 나타나 가위를 누르며 내 발밑에서 나를 쳐다보던. 코가 있어야 할 자리는 큰 구멍만이 2개 있고 눈은 초승달처럼 흰 채에 입은 귀밑까지 찢어진 머리는 산발을 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큰 원한을 가진 나를 죽이고 싶어 하던. 빛을 보려 했으나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먼저 떠나버린. 어쩌면 누나였을 수도 있는. 표정이 없이 나를 지켜보던 그녀의 얼굴이 이내 분노로 흉악하게 일그러졌다. 금방이라도 나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듯한 그 표정으로 그녀는 나와 선생님,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내 손에 쥔 향을 노려보고 있었다. 전혀 위화감 없이 무섭지 않던 제단이 있던 공간은 온갖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져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의 한기가 뿜어져 나왔고 우두커니 서 있던 수십 명의 사람들의 몸에는 거센 불이 붙어 타오르기 시작했다. 쳐다보지 말고 빨리 따라와. 선생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 손을 잡은 채 걷고 있었고 나는 그 모든 분노와 원한을 느낀 채 공포에 젖어가고 있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고 어서 여기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렇게 넋이 나간 채 끌려가는 나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빼앗아 갈 수 있었는데, 죽일 수 있었는데 왜 너만 우리는 항상 부를 거야. 극한의 원한과 분노의 표정이 있다면 저런 표정일까? 라는 생각을 한 채 소름이 끼칠 정도로 갈리고 찢긴 목소리를 들으며 서서히 정신이 아득해졌고 하얀 빛이 눈을 마비시켰을 때쯤에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된 채 나는 꿈에서 깨어났다. 세수라도 한 듯 젖어있는 얼굴과 머리카락을 손으로 거칠게 훑으며 방을 두리번거렸다. 이곳은 안전한 곳인지 나는 정말 현실로 돌아왔는지 꿈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은 끊임없이 덜덜 떨렸고 온몸에 털이 곤두서 있는 것 같았다.
가까스로 몸을 움직인 나는 정신없이 휴대폰을 들어 선생님께 전화를 했다. 선생님, 이른 아침에 죄송합니다. 제가 꿈을 꿨는데. 한참 동안 폰 너머로 말없이 내 이야기를 듣던 선생님은 지금 당장 옷 입고 나한테 와라 하는 말을 한 채 전화를 끊으셨고, 나는 불이 나게 옷을 챙겨 입고 택시를 타고 철학관으로 향했다. 철학관 문을 열자 평상시보다 더 강한 향 냄새가 나를 자극했고, 방 안으로 들어가니 선생님께선 승복을 모두 갖춰 입으신 채 목탁을 들고 있었다. 관세음 보살이 그려진 커다란 족자가 벽에 걸려 있었고, 그 앞엔 향이 피워진 작은 향로가 놓여 있었다. 지금부터 108배를 할 거다. 몸에 힘이 빠지더라도 절대 흐트러지지 말고 끊임없이 숫자를 세거라. 라는 말과 함께 나는 절을 하기 시작했고, 선생님께서는 어느 때보다 힘있고 큰 음성으로 연부를 외우셨다. 몇 번을 했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했다. 기절할 듯 힘들고 비 오듯 땀이 쏟아질 때쯤 나는 108배를 모두 완수하였고, 선생님은 차를 내어와 내게 권하시며 맞은편에 앉으셨다. 정신없이 차를 입에 대며 선생님을 보니 나만큼이나 선생님의 얼굴도 땀으로 젖어 있었다. 말없이 차를 홀짝이던 선생님께서는 꿈에서 향이 어떤 의미인 줄 아냐? 라고 물으셨고,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꿈에서 향은 목숨, 생명, 재산, 몸 등을 의미한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내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럼 제가 꿈에서 향을 갖다 줬으면 넌 죽었겠지. 아니면 크게 다쳤거나 내가 건네주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다. 정말로 저를 죽이려고 원한이 크다고 했잖아. 진짜 널 죽이려 한다고. 그래도 그렇게 빠져나왔으니 이제 너를 괴롭히지 못할 거다. 그럼 선생님께서 절 살려주신 거네요. 내가 아닐 수도 있지. 너를 지켜주시는 누군가가 내 조상님이거나 아니면 수호령이거나 그분이 내가 현재 가장 믿는 사람으로 변해서 나타난 걸 수도 있고, 아무튼 여기저기에 감사할 일 많구나. 넌 앞으로 가족 제사에 빠지지 마라. 내가 봤을 땐 조상님 덕분에 목숨 건졌으니까. 폭풍처럼 휘몰아친 일들을 마무리 지은 후 부들거리는 다리를 끌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오랜만에 20시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단잠을 잤다. 그렇게 모든 일은 끝이 났고, 마치 한밤의 꿈인 것처럼 나를 괴롭히던 소리, 내게 보이던 이상한 것들은 전부 사라졌다. 그렇게 나는 평범한 한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 이후로 나는 한동안 평온한 일상을 보냈다. 선생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매일 아침마다 간단한 명상을 하고, 저녁에는 짧게나마 기도를 드렸다. 가끔씩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가위에 눌렸던 이야기나 귀신을 봤던 경험을 이야기하면 친구들은 흥미롭게 듣고는 했지만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나 역시 안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대학교 3학년이 되면서 나는 한창 졸업과 취업 준비로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 잠들기 일쑤였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었다. 다시 나타난 검은 형체는 더 이상 내 발치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바로 옆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점점 더 선명해진 그 형체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밤 나는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경기에서 깨어났다. 눈을 떠보니 내 옆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그 형체는 바로 내 얼굴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두려움에 떨며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전혀 움직일 수 없었다. 그때 그 형체가 서서히 입을 열었다. 나 아직 여기 있어. 그 목소리는 차가웠고 무서웠다. 나는 다시 한번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을 느끼며 그 형체를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그 후로 나는 매일 밤마다 그 형체와 마주해야 했다. 그 형체는 매일 밤 나를 찾아왔고 나는 그와의 대화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 형체는 점점 더 구체적으로 나에게 말을 걸었고 나의 일상에 대해 알고 있는 듯한 이야기를 했다. 나는 그 형체가 나를 완전히 지배하려 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 두려움 속에서 나는 다시 선생님을 찾아갔다. 선생님, 그 형체가 다시 나타났어요. 선생님은 나를 조용히 바라보시며 말했다. 내가 아직 완전히 정화되지 않았나 보구나. 다시 의식을 진행해야겠다. 선생님은 다시 한번 나에게 연불과 목탁 소리를 들려주며 정화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의식이 진행되었고 나는 점점 더 강한 기운을 느꼈다. 그러던 중 선생님은 내게 물었다.
내가 최근에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상세히 이야기해보거라. 나는 선생님에게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했다. 그 형체가 다시 나타난 시점부터 그와의 대화 내용, 그리고 그 형체가 나에게 미친 영향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선생님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긴 후 말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형체는 단순한 귀신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과거에 겪었던 원한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다. 나는 선생님의 말에 놀랐다. 그러면 그 형체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겪었던 그 누나의 원한이 아직도 너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너는 완전히 그 원한에서 벗어나야 한다. 선생님은 내게 다시 한번 정화를 위한 의식을 진행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강한 기운을 느꼈다. 의식이 끝난 후 나는 선생님에게 물었다. 이제 괜찮아질까요? 선생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이제 더 이상 그 형체에게 지배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그 원한을 극복해야 한다. 나는 선생님의 말을 가슴에 새기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매일 밤마다 명상을 하며 그 형체와의 대화를 떠올렸다. 나는 그 형체가 내게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그 형체가 말했던 것들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나에게 무언가를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 형체가 나타날 때마다 그와의 대화를 통해 그 형체의 정체를 알아내려고 노력했다. 그 형체는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고 나는 그 이야기를 통해 그 형체의 본질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 형체는 나에게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 나는 그 형체의 말을 듣고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그 결심을 한순간 그 형체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마침내 그 형체의 원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선생님을 찾아가 그 사실을 전했다. 선생님, 저 이제 더 이상 그 형체가 나타나지 않아요. 선생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 내가 드디어 원한을 극복했구나. 이제 너는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나는 선생님의 말에 감사하며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귀신이나 가위에 눌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나는 평범한 사람으로서 내 삶을 살아가기로 했다. 그리고 나는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되새기며 그것들이 내게 준 교훈을 잊지 않기로 다짐했다. 그렇게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원한에 얽매이지 않고 나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기로 했다.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원한과의 싸움은 끝이 났지만 나는 그 싸움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그리고 그 배움을 바탕으로 나는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기로 했다. 지금까지의 경험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나는 그것을 잊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나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며 나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그동안 나를 지켜주었던 선생님과 나를 이끌어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들은 나의 삶에 큰 영향을 주었고 나는 그 은혜를 잊지 않기로 다짐했다. 이제 나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며 앞으로의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나의 꿈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나는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